fiber was really messing me up in that respect, and I just felt better from a gut perspective without it. My stomach bloating, Bloated a lot. bloating, Bloating. really bad gastrointestinal issues. Digestive illnesses like this that were so severe. My intestines were actually bleeding. really bad pain after I would eat, and blood in my stool. 여러분, 식이섬유 오브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장이 불편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왜 가스가 많이 차고 더부룩해지는지, 왜 소화가 잘 안되는지 이번 6부 영상을 시작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먼저 소화기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에서 평소 식단과 가스 유발 식단을 제공하면서 증상을 비교했습니다. 가스 유발 식단을 하자 거의 증상이 없던 건강한 사람들도 가스 배출이 크게 증가했고 복부 팽만감도 증가했고 실제로 복부 팽창도 증가했습니다. 복부 소리 역시 증가했고 복통 역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증가했습니다. 정말 불편할 수 있는 모든 증상들이 다 크게 증가했는데요. 대체 가스 유발식이 뭐길래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가스 유발식은 통밀빵, 귀리빵 등 통곡물 제품과 콩, 두유, 강낭콩, 완두콩 등 콩류와 방울 양배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양배추, 샐러리, 양파, 마늘 등의 야채류와 바나나, 무화과, 복숭아, 포도, 자두 등의 과일류를 먹는 식단이었습니다. 이런 거 먹어야 장 건강 좋아진다고 다들 난리들인데 이게 왜 가스 유발식일까요? 그렇다면 장에 가스가 많아지면 장 건강도 좋아지는 걸까요? 이번에는 원래 소화기 증상이 있는 환자 그룹에서 가스 유발식을 해봤더니 역시 모든 불편한 소화기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환자분들은 원래 소화기 증상들이 심하니까 딱히 더 심해질 것도 없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빠지는 건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식후 가스 배출량인데요. 역시 가스 유발식에서 건강한 사람이나 환자 그룹이나 모두 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스 유발식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음식들은 보통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죠.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장이 불편하다는 분을 쉽게 볼 수 있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일단 식당에 가면 먼저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던데요. 제 친구 진단명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이 질환은 검사상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식사나 가벼운 스트레스 후 복통, 복부 팽만감이 발생하면서 설사나 변비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장질환입니다. 이 병은 아주 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20%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니까 10명 중 한두 명은 이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의사인 제 친구에게는 한번 비가스 유발식을 권유해봤지만 개소리 그만하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영상은 제 친구에게 보내줄 겁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서 섬유질이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괴상한 연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대학병원 홈페이지 가봐도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에게 실제로 신선한 과일과 야채, 도전하지 않은 곡류 같은 섬유질 많은 음식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이 과일, 야채, 통곡물을 먹으면 장내 가스가 많이 생기면서 불편한 소화기 증상들이 다수 발생할 텐데 이런 음식을 통해 식이섬유를 더 챙겨 먹으라는 것이 정말 이치에 맞습니까? 이번 연구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총 12건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종합 분석한 메타 분석입니다. 결과를 바로 보면 식이섬유 보충제는 과민성 장증후군에서 유익한 치료 효과가 없었다. 이건 수용성이건 불량성 식이섬유건 역시 치료 효과가 없었다. 조금 전에 어느 대학병원에서는 통곡물을 권장하기도 했죠. 이렇게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건 환자들에게 권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학병원인데. 실제로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에게 통곡물을 연구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통곡물 섬유 그룹에서는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 악화로 조기 탈락자가 가장 많았고 구체적으로는 복통, 복부 팽만감, 변비나 설사 증상이 심해지거나 증상 악화 등을 견디지 못하면서 연구 도중 탈락한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과민성 장증후군의 대한소화기학회 식사 가이드라인을 보면 과도한 섬유질 섭취를 삼가하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또한 과도한 곡물 섭취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저항성 전분의 섭취도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일 섭취도 줄이라고 하죠. 여러분, 저항성 전분은 조금 생소하시죠? 저항성 전분은 식이섬유는 아닌데 잘 소화되지 않아서 식이섬유처럼 작용하는 전분을 말합니다. 콩이나 현미에도 저항성 전분이 많은데요. 즉 콩이나 현미에는 식이섬유도 많고 저항성 전분도 많다는 뜻입니다. 즉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에요. 밥을 차갑게 해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난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화가 다 안 되니까 다이어트 목적으로 찬밥을 드시더라고요. 하지만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분들은 이런 저항성 전분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2016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주제가 놀랍습니다. 식이섬유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 내용을 좀 보면 식이섬유니까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부터 잘못이다. 오, 이런 분들도 있네요. 소화기내과 이동호 교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밀기울은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55%에서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하면서 밀기울 섭취 뒤 복통과 가스찬 느낌도 더 많이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곡물 껍질이 그대로 있는 통곡물은 장 나쁜 분들에게는 정말 안 좋습니다. 4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밀기울의 식이섬유 구성은 목재 펄프와 차이가 없습니다. 목재 펄프나 밀기울이나 식이섬유 화학 구성은 같은 물질이에요. 그냥 식이섬유가 많다고 해서 밀기울로 통밀식빵을 만들어도 됩니까? 4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빵을 보면 저는 톱밥빵 생각밖에 안 나요. 지금이 세계 2차 대전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고모피를 다시 부활시키자 이런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통곡물 먹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미밥은 소화 안 되는 식이섬유도 많고 소화가 다 안 되는 저항성 전분도 많아서 미처 다 소화되지 못한 것들이 대장에서 부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각종 독소가 생기고 염증이 일어나면서 냄새가 심한 방귀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과민성 장증후군을 특집으로 다뤘는데요. 여기서 첫 질문이 장 건강에는 채소가 좋을까라는 겁니다. 이 선생님 말대로 과민성 장증후군은 장이 아주 예민한 상태라서 장 건강을 위한 특별한 식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포드맵이 낮은 걸 먹으라고 하는데요. 포드맵은 조금 생소하시죠? 별거 없습니다. 자세히 아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드맵은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발효되기 쉬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가스를 엄청나게 발생시킬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흡수가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포드맵 음식은 복통, 가스, 설사,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을 유발시키는데 특히 마늘, 양파, 양배추, 콩류, 사과, 배, 복숭아, 유제품 등이 포드맵이 높은 음식입니다. 이거 아까 가스 유발식 말씀드렸죠? 이게 그겁니다. 과일, 채소, 곡물, 콩류, 견과류 등 거의 대부분 식물성 음식들입니다. 동물성 중에는 우유 같은 유당 함량이 높은 음식뿐입니다. 즉 우유 빼고는 전부 다 식물성 음식입니다. 이런 게 바로 가스 유발 포드맵들입니다. 지난 5부에서도 식이섬유가 많은 지중해 식단을 먹은 그룹은 항문 가스 배출 횟수와 식후 가스 배출량 모두 크게 증가했었죠. 지중해 사람들은 지중해 식단을 전혀 안 한다는 게 함정이지만 소위 의사들이 말하는 지중해 식단은 포드맵이 아주 높은 대표적인 가스 유발 식단입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분들은 식이섬유가 많거나 포드맵이 높은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밀기울 같은 통곡물이나 시리얼, 과일 등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연구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변비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고섬유질 섭취 그룹과 섬유질 섭취를 줄인 중간 섭취 그룹, 그리고 섬유질 섭취가 아예 없는 무섬유질 그룹으로 나눠서 증상을 비교했습니다. 원래 변비가 있는 분들이라 연구 전 증상은 심한 편이죠. 모든 환자가 변비가 있었고 배변 시 힘을 줘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6개월 뒤 고섬유질 섭취 그룹에서는 변비와 배변 시 힘주기는 물론이고 연구 전보다 복부 팽만이 크게 증가했고 항문 출혈 및 복통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증상이 아주 많이 나빠졌죠. 변비 환자에게 식이섬유 많이 먹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섬유질 섭취를 연구 전 상태보다는 다소 줄인 중간 섬유질 그룹에서는 섬유질을 줄였던 만큼 모든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상식과는 정반대의 결과죠. 이번에는 섬유질 섭취가 아예 없는 무섬유질 그룹의 결과인데요. 모든 증상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데이터를 안 넣은 게 아닙니다. 식이섬유를 아예 섭취하지 않았더니 불편했던 증상들이 모두 제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복부 팽만과 배변 시 힘주기 부분만 따로 다시 보면 섬유질 섭취가 많아질수록 복부 팽만이 크게 증가하고 배변 시 힘주기도 크게 증가하죠. 대체 식이섬유가 어떤 점에서 장 건강에 이롭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통 혼잡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로에 차를 더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 혼잡을 없애려면 그냥 왼쪽 도로처럼 차량 자체가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음식이 다 흡수되어 버리면 당연히 차량 자체가 적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일부러 변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소화가 되지 않는 식이섬유를 더 많이 먹는 것은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를 더 밀어넣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갈 큰 대변을 만드는 것이 변비를 위해, 장 건강을 위해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우리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7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